제발,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흐흑. 비명에 가까운 애원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낡은 실타래처럼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나는 그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닫힌 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옅은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찢어질 듯한 비명 뒤에 이어지는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들려온 금속성 둔탁한 소리. 쿵 마치 누군가 무거운 쇠망치를 내리친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낮고 건조하며 그러나 절대적인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30억 달러, 30억 달러, 30억 달러, 30억 달러. 그 숫자는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소리에 이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격렬하고 열광적인 박수 소리. 그 소리는 마치 한 인간의 비극을 축하하는 축제라도 되는 양요란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쥐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컵 안의 검은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내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을 대변하는 듯 했다. 내 작은 헌책방에 낡은 문을 비집고 들어온 이 비극의 단편은 내게 깊은 충격과 함께 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토록 절박한 외침은 무엇이며 3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야기는 며칠 뒤 우연히 단골 손님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이 낡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 노인과 그의 이웃인 박 여사였다. 자네 들었나? 이 회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말이야. 30억 달러를 주고 어떤 여자애를 샀다지 뭔가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그 여자애가 글쎄 빚 때문에 팔려간 거라던데. 그놈의 도박이 뭔지 부모가 그 지경이 되니 딸까지 대화는 그저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내 머릿속에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팔려간 여자, 그리고 그를 사들인 절대적인 권력, 3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상품화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증거였다. 나는 그저 묵묵히 책먼지를 털어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건 분노일 수도 있었고 측은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이 내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낡은 문 틈새로 새어 들어온 간절하고도 슬픈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는 내 일상에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나는 김민준, 올해로 50살이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은 마치 내가 파는 낡은 책들처럼 바래고 고요하다. 젊은 시절엔 출판사에 다니며 문학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지금은 그저 낡은 종이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0년 전 사랑했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 미국과 캐나다로 떠났고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찼지만 그 활기찬 목소리는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헌책방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을 사와 아침을 먹는다. 오후에는 책을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맞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다시 혼자가 된다. 텅 빈 집, 텅 빈 식탁, 그리고 나 홀로.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고독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고독을 벗어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점잖고 학식 있는 주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했다. 내 내면은 그저 낡은 책장처럼 텅 비어 있었고 먼지 쌓인 과거의 기억들만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욕망도 열정도 없었다. 그저 숨쉬고 먹고 일하는 것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3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내 텅 빈 삶의 한가운데로 불쑥 끼어들었다. 나는 그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여자아이의 절박한 목소리는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치 내가 그 비극을 방관한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시집을 꺼내 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집 속의 아름다운 단어들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책들 하나하나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이 책은 아내가 나에게 선물해 준 것. 저 책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기억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는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이 넓은 세상에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문득 30억 달러에 팔려갔다는 그 여자아이도 지금쯤은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고통과 외로움이 알 수 없는 힘으로 내게 전이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녀의 처참한 상황에서 나는 내 자신의 깊은 고독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30억 달러라는 숫자 아래 짓눌려 있었다면 내 삶은 고독이라는 거대한 숫자 아래 짓눌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어쩌면 같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밀려왔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비극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삶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가끔은 숨쉬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헌 책방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책등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고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것이 전부였다. 책방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잔잔한 선율은 내 삶의 배경음악 같았다. 나를 위한 위로이자 동시에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소리였다. 나는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오후가 되면 단골 손님인 김노인이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박 여사가 국 한 그릇을 들고 오곤 했다. 그들은 내게 삶의 작은 연결고리였지만 그 연결고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약했다.
그들은 내게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지만 나는 그들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젠가 또다시 이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아내를 잃은 고통은 내게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주방 서랍 한편에 고이 접혀있는 그녀의 앞치마,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 그리고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피아노. 나는 그 피아노를 덮개로 덮어둔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종종 그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곤 했다. 이제 그 피아노는 그저 과거의 영광을 담은 유물일 뿐이었다. 가끔 먼지를 닦아내다 피아노 건반 위를 스쳐 지날 때면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손을 떼곤 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밤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던 밤,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 짓던 밤.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제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내 가슴을 찔러댔다. 나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종종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활자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잠시나마 나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러나 책을 덮고 불을 끄면 다시 거대한 고독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외국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 태주는 금융회사에 취직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딸 지우는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가끔 내게 국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삶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외로움을 철저히 숨겼다.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삶에서 나는 그저 때때로 안부를 묻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좋아했던 시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하기 전 아내와 함께 젊은 날에 우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열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문학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아내의 손을 잡고 걷던 시절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는 삶을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다. 지금의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내 안의 모든 열정과 희망은 아내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죽는 날까지 혼자일까? 나의 삶은 이대로 텅 빈 채로 끝날까? 그 질문은 마치 내 안에 숨어있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괴물을 외면하려 애썼다. 헌책방의 책들을 더 열심히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더 상냥하게 대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괴물은 다시 찾아와 나를 괴롭혔다. 바로 그때
며칠 전 들었던 그 끔찍한 비극이 다시 떠올랐다. 30억 달러에 팔려갔다는 여자아이의 이야기.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고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 삶의 자유를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힌 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 사실은 내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비극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고독한 삶의 거울이었고, 동시에 내가 잃어버린 열정과 희망을 다시 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고 위험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서울의 낡은 동네는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헌책방의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가늘고 긴 자국을 남겼다. 빗소리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묘한 평온함을 자아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얼마 전 손님들의 대화에서 들었던 30억 달러의 비극을 떠올렸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빗소리가 더해지자 그 여자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헌책방의 낡은 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우산을 접어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내 예상과는 달리 화려하거나 세련된 옷차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수하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흙먼지가 덮인 조각상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했지만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기도 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기도 했다. 그 눈빛은 한없이 슬퍼 보였고 나는 그 눈빛에서 묘한 데자비를 느꼈다. 며칠 전 나게 들려왔던 그 절박한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이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하고도 동시에 가슴 아픈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책을 찾는 대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책들을 훑어보았다. 손으로 책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영혼과 대화라도 나누는 듯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나는 그녀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손님들은 책을 마구잡이로 들춰보고는 금방 나가버리곤 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이곳의 공기와 낡은 종이 냄새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얼마 후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목소리는 아주 작고 나지막했지만 예상외로 흔들림은 없었다. 혹시 김소월 시인의 시집 중에 먼 길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나요? 미온 길이라는 제목의 시집은 없었다.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이라는 한 권의 시집에 모여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절박한 희망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소월 시인의 먼 길이라는 제목의 시집은 없습니다. 아마 시집에 수록된 시의 제목일 겁니다.
그 시집을 찾아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봤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는 다시 책장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가 찾던 먼 길은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빚으로 인해 팔려가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과도 같을 터였다. 그녀는 1시간 가까이 책방에 머물렀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어떤 책도 펼쳐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책장 사이를 거닐며 이곳의 평온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이 낡은 공간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속의 한 부분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아주 미세하게 채워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헌책방의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비가 잦아들 무렵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문득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아가씨. 그녀는 놀란 듯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경계심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비도 오고 몸도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그녀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 나는 그녀를 안내해 책방 한쪽에 있는 작은 찻상으로 데려갔다. 찻상 위에는 내가 마시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우려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고독이 서로에게 기대어 쉬는 듯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차를 다 마신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여기는 참 평화로운 곳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것들이 주는 편안함이랄까요. 저는 평화로운 곳이 어떤 곳인지 잊고 살았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그 이름은 며칠 전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와 겹쳐졌다. 나는 그녀가 그 30억 달러의 비극에 갇힌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녀의 이름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고독의 거울이었고 내가 지켜주어야 할 어떤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의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자 동시에 내 삶에 찾아온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구원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고도 달콤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박은주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헌책방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종종 비 오는 날 오후나 해가 질 무렵 손님이 뜸해질 때 찾아왔다. 그녀가 올 때마다 나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나는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주로 침묵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낡은 신문을 읽거나 책을 정리했고 그녀는 책장 사이를 조용히 거닐며 책들을 훑어보았다. 때로는 그녀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슬픈 그림 같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낡은 문학 잡지 한 권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이 잡지 제가 읽어도 될까요? 그녀가 내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여기 찻상에서 편하게 읽으세요. 그녀는 찻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잡지를 펼쳤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잡지 속의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창백했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갇혀 있는 몸을 잠시 벗어나 활자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있는 듯했다. 잡지를 다 읽은 후 그녀는 내게 잡지 속 한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치 저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느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 씨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빚더미에 남겨졌죠. 제가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30억 달러에 팔렸어요. 그 사람이 이 회장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깨질 것처럼 힘을 주어 쥐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요동쳤다.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녀의 고통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회장은 그녀를 소유물처럼 대했고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회장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집착과 소유욕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그녀는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장님, 저는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박은주라는 이름도 저의 꿈도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장난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회장의 감시를 피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헌책방은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잊었던 자신을 잠시나마 되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의 텅 빈 공간에 새로운 감정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슬픔과 고통이 내 고독과 묘하게 뒤섞이며 나는 그녀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의 무게는 동일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오래된 고독을 치유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늦게까지 헌책방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내게 시를 읊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냈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그녀의 슬픔과 고독을 감싸 안고 싶다는 지독히도 비극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주인인 이 회장의 존재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이 위험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돌려보낸 후 혼자 남아 깊은 죄책감과 싸워야 했다. 나는 내 안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사이에서 고뇌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그 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의 끝에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매일 밤 만났다. 헌책방 문을 닫고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 회장의 감시를 피해 몰래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내 곁에 머무는 짧은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그 위험을 감수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내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위험하고도 필사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회장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 희미한 빛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그 빛은 사라졌다. 소용없어요. 사장님, 그 사람은 제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만약 제가 사라지면 저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이 회장의 권력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했고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나는 헌책방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녀의 자유를 되찾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내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은주 씨, 내가 당신을 만난 후로 내 삶은 이미 망가졌어요. 아니, 망가졌다기보다는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당신을 잃는다면 나는 다시 예전의 텅 빈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날 밤 헌책방의 낡은 책장들 사이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그것은 내가 아내가 죽은 후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회장의 감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어느 날 내가 그녀를 데려다 주는 길에 검은 차 한 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고 갔다. 그녀는 소리쳤고 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 그녀의 이름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나를 향해 사장님 도망치세요. 제발이라고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내 귓가에 박혔다. 처음 들었던 그 절박한 외침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헌책방에도 동네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다. 이 회장의 사무실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나는 문전박대당했다. 그들은 나를 마치 벌레 보듯 했고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잃었다. 나는 다시 고독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의 고독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그녀를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내 곁에 있을 때 아주 잠깐이라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떠올렸다. 도망치세요. 그 말은 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삶까지 파괴한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내 삶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헌책방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손님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나는 그저 안에 갇힌 채 창밖으로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헌책방은 더 이상 내게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나를 옥죄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가 앉았던 찻상, 그녀가 손으로 쓸어보던 책들,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던 책장 사이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 술은 잠시나마 그녀를 잊게 해주었지만 술이 깨고 나면
죄책감은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쳐왔다. 며칠 후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제안으로 뜬 전화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도 정교한 이 회장의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당신이 박은주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사실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하찮은 존재를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소름이 끼쳤다. 그는 마치 내게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듯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나는 박은주에게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반항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처럼 천박한 사람과 달리 나는 그녀를 굶기지 않고 아프지 않게 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더 외롭고 고통스럽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나를 향한 경고처럼 말했다. 그는 내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나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그리고 김민준 씨,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아이는 이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죠.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마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내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감옥을 더 견고하게 만든 꼴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이 회장의 말대로 나는 그녀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내 모든 선의는 결국 그녀를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이 회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내 헌책방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이 회장의 사업과 관련된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조작해 놓았다. 나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명예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이 회장의 복수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내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했다. 헌책방은 압류 위기에 놓였고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이웃들은 나를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김노인과 박 여사조차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때 내게 삶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문에도 다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리실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오해라고, 곧 해결될 일이라고 둘러댔다. 오해라니요? 아버지 때문에 제 직장에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제 결혼 생활까지 위태로워졌다고요. 아들의 외침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대가로 내 가족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딸 지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내가 낳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밤이 되면 나는 헌책방 한구석에 앉아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떠올렸다. 도망치세요. 그 외침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내가 만약 그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그녀는 이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언정 내게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녀를 구원하려 했고 그 결과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이 더 커졌으리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녀의 고통은 나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남아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이 회장의 교묘한 술수에 걸려든 뒤였다. 나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었다. 헌책방은 결국 문을 닫았다. 낡은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텅 빈 책방 안에는 그녀와의 추억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 그녀가 손으로 쓸어보던 낡은 책 등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가 살던 집마저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나는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 삶의 터전이었던 헌책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식들과의 관계. 아들과 딸은 이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나의 고독은 이제 끝없는 절망으로 변해버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던 헌책방 앞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마치 잃어버린 자식의 무덤을 찾아온 부모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문득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사장님 도망치세요, 제발. 그녀는 이미 이 회장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고 내게 이 모든 비극을 피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나의 오만한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길거리를 방황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나는 내가 이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죄책감의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매일 밤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며 몸부림쳤다. 며칠 후 나는 이 회장으로부터 또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조롱의 기운이 느껴졌다. 김민준 씨, 당신의 몰락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아이는 지금 아주 멀리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 같은 더러운 놈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냈죠. 당신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내가 앗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의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나는 소리쳤다. 이 회장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명예, 당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아이의 영혼까지도. 당신은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나만 더 그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친절을 베풀듯이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이 회장의 소나귀에 더 깊숙이 밀어넣은 꼴이 되었다. 그는 나의 사랑을 조롱했고 내가 그녀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만 준 꼴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결국 그녀를 더 큰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이 회장의 감옥에서 고통받았을지언정 나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의 어리석은 행동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가 내 헌책방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펐지만 그 안에는 아직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빛마저도 꺼뜨린 셈이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었고 그녀를 구원할 능력도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무력함이 나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나는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헌책방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내가 살던 집은 낯선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든 몇 권의 헌책,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뿐이었다. 나는 밤이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 별빛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존재였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길을 걷던 중 한 미술관의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한 폭의 그림과 함께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은주. 그 이름 석자가 내 눈에 박히는 순간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 회장이 그녀를 멀리 보냈다고 했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홀린 듯이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초라한 행사액으로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박은주라는 작가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림은 낡은 책방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찻상, 그 위로 쏟아지는 희미한 햇살, 그리고 책장 사이로 보이는 누군가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먼 길이라고 이름 붙여놓았다. 그녀가 처음 내게 물었던 존재하지 않는 시집의 제목, 그것이 그녀의 작품 제목이 되어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그림 옆에는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그림은 파랗고 투명한 유리병 속에 갇힌 새 한 마리를 그리고 있었다.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유리병을 깨려 했지만 유리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새의 눈동자는 내게 며칠 전 보았던 그녀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 새는 이 회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새가 아름다워서 병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며 저의 자유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회장은 그녀를 멀리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진 자신만의 거대한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이다. 미술관은 그의 소유였고 그녀의 작품 또한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철저하게 가두어 놓았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림을 그리는 행위마저도 이 회장의 소유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가 그렸던 책방의 모습, 그리고 유리병에 갇힌 새, 그 두 그림은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헌책방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누렸지만 결국 이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그토록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나를 만나고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 희망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꼴이 되었다. 이 회장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소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외침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나는 미술관을 빠져나와 거리를 헤맸다. 그녀가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나 때문에 그녀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녀의 고통을 이용하여 나의 고독을 채우려 했던 것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서야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지켜보는 방관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 속 유리병에 갇힌 새의 모습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외쳤던 도망치세요 라는 목소리. 나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나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그 그림은 그녀의 고통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녀를 향한 나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였다. 나는 그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그림을 본 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 회장에게 맞설 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죄인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고 나는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명예, 나의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자식들마저도 나를 외면했다. 나는 길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신문 한 장을 주었다. 신문 한 면에 이 회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선사업가로 칭송받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부인인 박은주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신문 기사에는 그가 그녀에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 미술관을 지어주었고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종용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그 신문을 보며 역겨움에 몸서리쳤다.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조작했다. 나는 그 신문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 신문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 신문은 내가 그녀에게 준 상처와 이 회장의 위선적인 본 모습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나는 그 증거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해주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여인으로 보였겠지만 그녀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그림 속 유리병에 갇힌 새처럼 그녀는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채 숨 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그렸던 책방의 모습, 그리고 유리병에 갇힌 새. 나는 그 그림 속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 그림을 통해 내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갇혀 있다. 당신 때문에 더 깊이 갇혔다. 그녀는 그 그림을 통해 내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죄인이었다. 내가 그녀의 앞에 나타난다면 그녀는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이 회장은 그녀를 더 잔혹하게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녀를 평생 외면하고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나는 낡은 가방을 든 채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죄책감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행복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나는 그 운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내가 이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복수하려 한다 한들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나의 비참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유리병에 갇힌 새. 나는 이제 그 새의 눈빛에서 나의 절망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삶을 선물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세월은 잔인했다. 나는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길거리를 떠도는 늙은이가 되었다. 나의 젊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내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잊히고 버려진 존재였다. 아들과 딸은 이제 나를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그들의 삶에 내가 끼친 오점은 이미 씻겨나간 지 오래일 테니 나는 가끔씩 낡은 동네를 찾아갔다. 내가 살던 집, 헌책방이 있던 자리에는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고 나만이 홀로 과거에 갇혀 있었다. 나는 낡은 가방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신문 조각과 그녀가 그렸던 책방 풍경에 작은 스케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그것들을 꺼내보았다. 신문 속의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스케치 속의 그녀는 평화롭고 고독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스케치를 만지며 그녀와의 짧았지만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가 나에게 읽어주었던 시, 우리가 함께 마셨던 따뜻한 차, 그리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눈물,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그것은 이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아니, 보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보게 된다면 그녀는 또다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는 그녀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나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나는 눈이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가방 속의 스케치를 꺼내 들었다. 눈발이 스케치 위에 떨어져 젖어 들어갔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흐릿해졌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마저도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문득 내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장님, 여기는 참 평화로운 곳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펐다. 나는 그녀가 나의 헌책방에서 느꼈던 그 짧은 평화를 기억하며 내 고독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비극에 나 자신도 파멸해버린 것이다. 나의 사랑은 결국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나는 그 고통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죽어갈 것이다. 나의 삶은 고독으로 시작해 더 깊은 고독으로 끝이 났다. 나의 삶은 그녀를 만난 후 잠시나마 빛을 보았지만 그 빛은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사라져버린 덧없는 불꽃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영원히 잊혀질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흐릿해져가는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그 스케치 속의 평화로운 책방은 내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먼 곳이 되었다.